자, 여러분, 설계를 계약을 하고 일을 하는데 설계비를 못 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설계비를 못 받았을 때 받을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결국 두 개잖아요. 받을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자, 여러분이 사무소를 운영을 할 때요. 중요한 부분이 수금입니다. 수금. 수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계약을 하면 뭐 합니까? 계약을 100억짜리 계약을 하면 뭐예요? 이거 우리가 계약고라고 하거든요. 계약고. 계약에 대한 총 계약 금액에 대한 계약고라고 얘기를 하고. 자, 계약고가 100억이면 뭐예요? 수금이 1억이면 마이너스 99억이잖아요. 예? 이 일은 내가 5억 원어치 일을 했는데 계약금을 1억 원을 받았다. 그건 5억 원의 일을 했다. 근데 일이 잘못됐을 때 설계비를 안 준다. 그건 마이너스 4억 아닙니까? 예,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수금입니다. 수금. 그래서 대형 사무소 같은 경우는 조직별로 수주에 대한 그 계약고와 실제로 매출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즉 매출은 뭐예요? 돈이 들어오는 거죠.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와야만 실제적으로 매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고라는 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이 금액이 실제적인 나의 매출이고 영업에 대한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수주액이 되는 거지. 단순히 계약만 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내가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설계사무소를 운영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설계비를 잘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사무소를 이제 오픈하고 설계 계약을 했어요. 뭐 1억 원에 대한 설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뭐 계약을 하고 우리가 중간 기성을 받고 나중에 잔금이 남아 있죠. 예, 잔금이 뭐 한 3억이 잔금이 한 3천만 원. 1억이니까 잔금을 한 3천만 원이라고 봅시다. 3천만 원이 있는데 건축주가 안 주는 겁니다. 건축주가 안 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포기할 겁니까? 아니면은 계속해서 달라고 해도 안 줘요. 받을 것인가? 받을 것이다. 난 받아야겠다. 그러면 이제 법적인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법적인 소송을. 에이, 포기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받을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에 관련된 판단 기준이 뭐예요? 포기 금액이 얼마인가?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겠죠. 포기 금액이 500만 원이네? 그러면은 여러분이 따져봤을 때 500만 원을 내가 받을 것이냐? 500만 원 때문에 이 많은 스트레스를 내가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좀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자, 포기할 것인가를 보면은 포기 금액이 얼마일까? 이 부분을 좀 보시고, 자, 법정 소송을 가야 되기 때문에 법정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거죠. 법정 싸움을 시작해야 되니까. 여기 법정 싸움을 하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자, 그리고 소송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법정으로 소송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법무사가 있고요. 변호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지만은 채권 추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권 추심. 내가 돈을 받을 게 있어요.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채권이죠. 채권자죠. 받을 권리가 있는데 돈을 안 줘요. 돈을 안 주면 추심. 내가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채권 추심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이거 뭐 내용 증명을 보내서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법적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채권 추심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법무사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법무사한테 의뢰를 하든지 채권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신용정보 회사죠. 신용정보 회사인데 여기에다가 일단은 용역 착수비로 대략 한 40만 원 정도를 줍니다. 40만 원을 주면은 이 채권 추심 업체가 그 채무자한테 시종조사를 다 하고 그리고 재산이 얼마 있는지 뭐가 있는지 다 뒤에 신용조사를 하게 됩니다. 신용조사를 하게 돼서 전화도 하고 내용 증명도 보내고 이제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3천만 원을 못 받았다면 이 부분을 채권 추심 회사에 의뢰를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먼저 한 40만 원이나 50만 원에 대한 영역 착수비를 줘요. 그리고 이 채권 추심 업체가 열심히 뛰어서 3천만 원을 수금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한 20% 정도 가져갑니다. 20%에서 30%. 저도 이 채권 추심 업무를 해봤어요.
건축주가 돈을 안 주니까 채권 추심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채권 추심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왜 채권 추심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죠?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서. 처음에는 전화를 하죠. 예, 사장님 왜 돈을 안 주십니까? 돈 주십시오. 아, 저도 힘듭니다. 아, 지금 뭐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그래도 계속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 이러니까 또 내용 증명 보내도 깜깜무소식이고, 이러니까 채권 추심 업체에다가 보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채권 추심 업체가 뭘로 먹고 사냐? 이 수수료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이 나한테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3천만 원이 채권 추심 업체로 들어가요. 채권 추심업체로 3천만 원 들어가고 수수료 20%, 30%를 떼고 20%면 얼마예요? 600만 원이잖아요. 600만 원을 떼고 2,400만 원을 이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 겁니다. 이게 채권 추심업체가 이윤을 남기는 업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채권 추심업체가 일을 진행을 해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돈을 안 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법정에 이제 소송을 진행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법무사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법무사가 재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재판 신청을 한다. 자, 이게 소송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소송 비용. 소송 비용이 있고요. 변호사가 만약에 업무를 하게 되면은 착수금이 500만 원 들어갑니다. 500만 원. 뭐 요즘 뭐 변호사도 어마어마하게 뽑습니다, 지금. 변호사도 건축사보다 더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변호사가 넘쳐나고 있죠. 그래서 변호사 비용도 뭐 300만 원에 착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좀 실력이 있고 좀 제대로 된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러니까 500만 원을 내가 받으려고 500만 원을 씁니까? 예. 이런 부분이 되니까 500만 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 포기하는 게 맞죠.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적 절차를 다 해보고 안 주게 되면은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정평가비는 뭐냐? 돈을 안 주는데 그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재산을 가지게 되면 압류를 하는 거죠. 압류를 하게 되면 그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에 넘어가는 겁니다. 항소비용은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법적 절차를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원심이 있죠. 원심에서 불복을 하게 되면은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고등법원이죠. 고등법원에서 또 항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변호사 착수비가요. 원심에 500만 원. 항소심을 또 한다 그러면 항소심에 500만 원. 대법원에 또 한다 그럼 대법원에 500만 원. 변호사 비용이 1,500만 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설계사무소를 운영을 하는데 통장에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변호사 비용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면서 소송을 했는데 내가 이길 자신이 있느냐? 이길 자신이 있느냐? 그건 재판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것도 재판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변호사 비용, 이 내용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 파산 신고, 그쪽에서 파산 신고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사무소를 운영을 할 때에 돈을 어떻게 받는지, 돈을 못 받게 되면은 어떤 절차로 가는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은요, 그 실제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소송을 제가 한 번은 해봤고, 채권 추심은 한 3번 정도는 해본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를 받기 위해서 그냥 포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나는 내가 돈을 받아야 되겠다. 3천만 원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법적인 절차로 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존심 싸움. 내가 기분이 굉장히 나쁘다. 내가 저 사람은 내 돈이 들더라도 내가 꼭 이 돈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자존심 싸움과 감정이 상해서 설계비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절차를 받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절차가 먼저 전화죠. 사장님 전화해서 돈 주십시오라고 처음에는 전화하죠. 나이스하게. 그리고 또 이메일 보내기도 하고, 문자 보내기도 하고, 그래도 돈을 안 줘요. 여러분, 얼마까지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돈을 내가 달라고 하는데, 얼마까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월? 6개월? 1년? 얼마까지 돈을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친구한테 뭐 큰 돈, 나중에 뭐 직장 생활 할 때 500만 원,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줍니다.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얼마까지 참을 수 있겠냐? 어떤 절차를 밟게 될 거냐? 자, 처음에는 이제 전화로 하겠죠.
두 번째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내용 증명이 뭐냐면 거기에 채권자, 채무자 이름을 쓰고 주소도 쓰고 뭐 주민번호도 쓰고 공식적인 그 서류를 좀 대려면 주민번호까지 다 써야 되고 주소까지 써야 되는 거죠. 그 쓰고 내용을 적는 거죠. 내용. 예. 내가 이제 용역을 했는데 계약고가 1억이었고 이러이러한 업무를 끝냈고 계약서 상에 3천만 원에 대한 잔금이 이러한 시기 때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나는 뭐 수차례 당신한테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냈지만은 무소식이다. 그래서 뭐 며칠까지 이 비용을 달라. 그리고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거는 이제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다 끝나는 겁니다. 관계가 청산하는 겁니다. 청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관계를 끊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이제 앞으로 안 보겠다. 저 사람은 이제 내 인생에서 관계를 영원히 끊겠다. 그 정도의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법적인 절차를 가겠다는 얘기죠.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거는 당신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인 답변을 안 하게 되면은 법적인 절차를 가겠다라는 이제 구체적인 공지사항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용 증명에 대한 내용을 적습니다. 그래서 적어서 몇 월 며칠까지 잔금을 지불해달라.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은 내가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된다. 그리고 일종의 경고장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내용 증명을 작성을 해서 내 도장을 찍어서 뒤에다가 계약서도 첨부를 하고 그동안 받았던 금액도 첨부를 해서 3장짜리를 만듭니다. 3장. 그래서 똑같은 거를 3장을 만들어서 도장을 다 찍고 이 부분을 출력을 해서 어디를 가냐? 우체국을 가는 겁니다. 우체국. 우체국을 가서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체국 직원이 그 서류를 받아서 보죠. 그래서 보고 이 3개의 서류가 똑같은지를 확인을 하죠. 혹시 다를 수도 있으니까. 똑같은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서 도장을 찍습니다. 우체국이.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서류가 3개인데 하나는 내가 가져가고 하나는 당사자한테 보내야 되겠죠. 채무자한테 보내고 하나는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류로 남는 거죠. 내용 증명이. 그러나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서류는 아니고 우리가 재판을 할 때에 이렇게 내가 요구를 했다라고 참조할 수 있는, 즉 재판장한테 보낼 수 있는 서류라는 거죠. 이렇게 내가 요구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못 받아서 이 사람한테 요구를 했습니다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자, 내용 증명을 보내고 돈을 또 안 주네요. 안 주면은 법원에 가서 지급명령서를 작성을 해서 지급명령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변호사라든가 법무사를 고용하지 않고 민간이지 법원에 가서 지급명령을 작성을 해서 지급명령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제 비용이 별도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급명령을 보내면은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서로 합의해라 라고 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서로가 합의를 못 하면은 이제 소송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기본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그 내용들을 보고 그냥 3천만 원을 명령을 때리는 경우도 있고 둘이 말이 틀려요. 당연히 말이 틀리겠죠. 돈을 안 주는 사람은 뭐 설계 도서가 부실했다든지 일이 성실하지 못했다든지 뭐 인허가 기간이 길어졌다든지 온갖 핑계를 댈 수가 있겠죠. 또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법원에 가게 되면은 진실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법원에 가게 되면은 증거 자료만 있다는 거죠. 증거 자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소송을 가게 되는데 서로가 만약에 싸워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냥 1,500만 원으로 합의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게 되면 대부분 그냥 반 가격에서 합의를 하고 종료하는 게 맞죠. 종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료하는 게 맞는 게 아니고 종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500만 원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받아야겠다. 아유, 뭐 스트레스 받고 소송하게 되면 또 변호사 비용 들어가니까 그냥 서로 반에서 합의합시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서로가 인정을 못 한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또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다가 가서 이 사람한테 내가 돈을 못 받았다라고 자료를 첨부를 하게 되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거기에 압박을 가하게 되는 거죠.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자, 그리고 채권 추심. 아까 말씀드린 신용정보회사에 채권 추심을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냐면 제가 계약서 뒷부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계약을 해지를 해야겠죠. 계약을 해지를 하고 손해배상 소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계약은 당신과 더 이상 정당하게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지 사유 조건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재판을 해서 내가 이겼어요. 재판에서 이겼는데 재판에서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판에서 이겨도 돈을 못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돈을 안 줘요. 재판에 이겼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통장을 알고 있으면 통장 압류를 신청을 해야 되고 통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통장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재산. 재산이 토지가 있는 경우라든지 집이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 토지가 얼마의 가격이 나오는지를 또 평가를 해야 되니까 감정평가 비용을 내가 또 지불을 해야 돼요. 끝이 없습니다. 이게 소송이. 그러면 내가 500만 원 주고 또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요. 감정평가도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두세 군데를 해야 돼요. 두 군데, 세 군데에서 평균가로 그냥 맞춥니다. 그래서 보통 두 군데죠. 그럼 두 군데 비용을 다 내가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3천만 원 받으려고 감정평가까지 하게 되면은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 자, 그리고 재산 압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재산을 압류를 하고 압류에도 돈을 안 준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게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경매로 넘어간다. 돈을 안 주니까 경매로 넘어가서 다른 사람이 그 경매로 이제 물건을 가지게 되면은 이 돈을 다 지불하고 나머지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 절차가 기본적으로 1년 정도가 들어갑니다. 1년 정도 들어가는데 재판을 했는데 원심을 불복하고 고등심으로 가게 되면 또 6개월이 들어가고 대법원을 또 가고 그러면 2년이 걸립니다. 2년. 그 변호사 비용 1,500만 원, 감정평가 이것저것 따지게 되면은 3천만 원 받으려다가 스트레스와 법정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1,000만 원 정도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못 받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못 받는다. 그래서 포기 금액은 1,500에서 2,000만 원까지. 변호사 비용이 벌써 1,500만 원인데요. 그 다음에 감정을 해도 감정. 감정은 뭐냐? 여기서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일한 거에 대한 감정.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내가 정말 얼마치 일을 했는지 이 부분을 감정평가를 받아야 돼요. 감정평가만 해도 한 700, 800 듭니다. 이래서 변호사 비용, 감정평가 비용을 따지게 되면 거의 2천만 원 받으려다가 2천만 원의 부대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법원에 가지 않는 게 제일 좋고 설계비를 다 받는 게 제일 좋지만 여러분이 사무소를 운영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이런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고 최대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설계비를 못 받는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